안녕하세요. 학계예법학원의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암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암기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관세법하고 좀 무역 실무 이쪽의 내용이 암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HS 코드나 뭐 관세 평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비교적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암기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세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비교를 한번 HS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HS 암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법이랑 같이 하겠죠. 예, 동일한 시간을 들어가지고 같이 하겠죠. 하다 보면은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기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HS 코드처럼 법을 암기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HS 코드 암기하는 방법을 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암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단어의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전부 다 명사처럼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뭐 특별한 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입에 붙으면 되는 단어 정도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부가징수죠. 이것들은 단어가 이제 HS 코드랑은 전혀 다른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때 내가 부가라는 말을 써야 되지, 어느 때 징수라는 말을 써야 되지, 그리고 부가징수라는 것이 왜 이때 나오지, 뭐 어쩔 때는 부가는 안 나오고 왜 징수만 나오지, 뭐 이런 지금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도 그 단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활용이 불가하다. 이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가징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HS 코드처럼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 암기 노하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그리고 기준, 두문자, 암기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봤는데요. 자, 개요하고 기준 부분에서는 내가 암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추가적인 암기 준비가 두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이나 두문자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5가지는 이제 관세법에서 암기 대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암기 대상이 되는 뭐라고 그랬죠? 유형. 암기 대상이 되는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개념은 뭐 정의 부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을까?
자, 특히 1장에서 정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정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정의에 아주 많은 각 호가 있어요. 그럼 이 각 호가 있으면은 이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지루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 정의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서 건너뛰시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읽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틀을 짭니다. 틀을 총 3개로 짜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관등, 사람, 그 다음에 탁송품. 그럼 통관등이라고 하는 것은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방향이 나와야 돼요. 방향. 그럼 여기에는 3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되겠죠. 수출, 수입, 반송. 그럼 이 수출, 수입, 반송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물품이 되겠죠. 물품에는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이 있겠죠. 그리고 물품이 있으면은 그 물품을 운송하는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운송 수단 플러스 운송 수단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운송 선용품 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관과 관련된 내용. 통관, 환적, 복합 환적. 사람은 운영인하고 세관 공무원, 탁송품. 자, 이 틀을 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시작할 때부터 책을 읽는 것보다 출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못하고 계속 입력밖에 못해요. 읽기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을 먼저 숙지를 해놓으시면은 상당히 논리적이죠. 예, 논리적인 순서대로 틀을 짜놓게 되면은 내가 책을 안 보고 이 틀을 짜 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마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출력 연습을 매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입력만 계속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의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가징수. 이게 지금 2장의 5절 내용입니다. 2장의 5절 내용. 부가징수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액의 확정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2장 5절은 세액의 확정인데 세액의 확정 방식에는 2가지밖에 없다라고 여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개념이죠. 들어보세요. 세액의 확정 방법이 2가지가 있다. 납세자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관장이 하는 거. 납세자가 하는 것은 신고, 납부. 세관장이 하는 것은 부가, 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부가, 고지 부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방식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 변경과 관련된 것도 2가지로 나눠져요. 신고, 납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부가, 고지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난 거예요. 뭐 보정, 수정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납세자가 그 부족세액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제가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신고하고 납부 2개가 합쳐진 개념이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정 신청을 한 다음에 납부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수정은
수정 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납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부가고지 신고납부 방식에서 세액을 변경하는데 부가고지 방식이 무엇이냐? 세관장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경정고지 하는 거죠. 경정고지. 경정하고 부족세액이 있으면은 고지. 그러면 부가고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러면은 전체적인 틀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암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하나 더 알아볼까요? 개념. 가산세. 가산세 엄청 어려워하시거든요. 42조 가산세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대상 자체가 확정을 부족하게 했을 때 가산세를 하죠. 그 다음에 납부를 덜 했을 때 가산세를 물죠.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막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족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하고 막 이자도 부과하는 건데 둘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 이 가산세 규정을 쓸 수가 있어요. 가산세 규정이 왜 어렵냐면은 암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요. 네, 왜 그럴까?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부족세액이나 미납부 세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을 가산세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산식이 나오는데 산식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자, 부족세액 곱하기 뭐 10%한 다음에 이자 부분이 나오죠. 이자 부분은 부족세액 또는 미납부 세액에다가 곱하기 기간이 나오죠. 기간 여기에 왜 법정 납기가 나오는지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납부일까지죠. 그럼 납부일까지인데 여기에 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곱하기 이자율은 뭐 상관은 없죠. 이자율은 외우시면 되겠고, 이런 개념들을 아시게 되면은 법정 납부기한이 여기에 왜 나왔을까? 자, 이 법정 납부기한이 여기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려면은 뭐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이항 사망이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액에 대한 겁니까? 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밀수에 대한 내용. 그럼 이자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해당 세액 곱하기 법정 납부 기한부터일까요? 아니죠. 네. 수입일 다음 날. 그러면은 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밀수에 해당하는 42조 사망에 대한 내용은 수입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곱하기 3% 징벌적 가산세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부세액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3% 시작할 때 처음에 문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밀수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가산세를 암기하시는데 굳이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문장을 쭉 다 써내려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같은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은. 자, 그다음에 절차 부분입니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일된 목차를 가지고 있으신 게 중요한데, 결국 통일된 목차라고 하는 것은 목차는 결국은 키워드나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목차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차의 명칭,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익숙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차는 느낌만 여러분들이 쭉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볼까요? 뭐 절차, 어떤 혜택을 주는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혜택을 주는 절차 내용들, 뭐 대표적으로 월별 납부가 있겠죠.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의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3번 절차, 4번 취소, 5번 기타. 이런 것들이 관세법상 어떤 혜택을 주는 절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상 월별 납부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월별 납부를 신청을 하면은 세관장이 이때 승인을 해주고 플러스 유효 기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자율관리 보세구역 신청과 관련된 내용 볼까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의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의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생략된다,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분이 생략된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는 보세사를 뭐 채용해야 된다. 뭐 절차 부분도 신청하면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지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취소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리 부분이 들어가죠. 관리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맷을 일관성 있는 포맷을 먼저 짜두고 거기에다가 각 월별 납부라든지 뭐 AO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허 보세 구역의 특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맷을 짜두고 각 제목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천천히 체크를 해가면서 숙지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호와 관련된 내용. 각 호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뭐 암기식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관세 조사 결과 통보 같은 거 있죠. 뭐 통범 폐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산된 규정으로서 분산 규정된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 대표적으로 뭐 사전심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특별한 일관성 있는 목차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일관성 있는 목차를 먼저 구성을 해두고 옆으로 써가면서 옆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차 요청 사전심사 한번 해볼게요.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그 다음에 원산지 사전확인 이렇게 쓰시고 이 옆으로 쭉쭉 써 나가시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두셔야지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다 모아가지고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먼저 짜시고 구체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의 종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암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것들은 힘을 그렇게 주지는 마시고요. 힘을 주지는 마시고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읽기 시작하면요. 읽기 시작하면은 아, 이럴 때에는 이러한 첨부서류가 있구나.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아요. 많아요. 뭐 성명상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는 그때그때 읽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암기의 대상으로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념이라든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목차로 따시면 되겠고, 얘는 뭐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각호는 암기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분산 규정된 유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통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공통 내용을 우선 뽑아가지고 공통 내용부터 튼실하게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재사항 같은 거, 입항 출항 절차를 할 때 뭐 기재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항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허가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명부 삼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명부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목록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승무원, 여객명부, 그리고 목록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요? 상기용품 목록, 선기용품 목록, 그다음에 승무원 휴대폰 목록, 그다음에 적하 목록.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은 금방 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명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암기식을 따신 다음에 이게 튼실해지면은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위원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야 되냐? 자, 관세청에 있는 위원회, 그다음에 세관에 있는 위원회, 그다음에 기재부에 있는 위원회, 얘네부터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관세청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장부터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차장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장이 되는 곳, 그 다음 호선으로 장이 되는 것. 자, 세관장은 세관장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이 되는 것. 기재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기재부에서는 장이 되는 사람이 차관밖에 없었어요. 차관이 장이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점점 또 나눠져 나가시는 거죠. 뭐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돼서, 즉 5장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틀을 짜시면은 그 기준이 생기게 되고, 이 기준이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사전 심사도 마찬가지라고 볼게요. 사전 심사도 그 관세 평가 파트 공부할 때 과세가격 사전 심사 보시고 품목 분류 보실 때 품목 분류 사전 심사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로 한 번에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품목 분류 할 때 세 가지 뭉쳐서 해야 되겠다. 그 위원회 할 때는 뭐 세관과 관련된 거 체납정리위원회 있죠. 체납정리위원회 할 때 얘네들을 한번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일괄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이 다 짜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 물론 두 문자를 하지 않으셔도 합격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문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문자는 하셔라. 하셔라. 두 문자는 하셔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목차 노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목차 노트에서 각칙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 뭐 세학종 특환 이런 거 있는 데죠. 그렇죠? 각칙 부분에 보시면은 대상 본문 1항 본문 내용부터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암기식을 달아놨어요. 다어 애물수 관면. 그럼 이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아무도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암기식하고 이 두 문자하고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암기식은 이 암기식 자체가 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편하도록 어떤 관련성이 있게 따시는 게 암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어 해물수 이거를 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동시에 출력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던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 따라서 그림을 그려 보면은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게 두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어야 될 대상이 된다. 자, 두 문자를 따기 시작하시면은 어느 부분에 자꾸 리듬이 보여요. 어느 부분에. 여기서도 이미 보이죠. 뭐 주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의중기 뭐 그의준사 그의중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그밖에 이에 준하는 뭐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억지로 외워가면서 하는 것 말고 읽다 보시면은 이런 리듬이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라지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은 두 문자가 떠오르면서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암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문자를 놔두냐 그대로? 그렇지 않죠. 이게 굉장히 잘 읽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몇 개씩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씩 지워요. 그럼 지운 거를 또 읽을 수가 있겠죠. 뭐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독 때는 얘만 가지고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얘도 지우게 되는 거죠. 뭐 없어 얘도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조그마한 키워드 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 키워드 없어도 두 문자가 없어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때 되면은 그냥 줄줄 써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최소한 한 3회독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자가 그러한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암기를 이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문자 암기를 하시는 거는 이미 틀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의 구조는 확실하다 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순서는 두 문자를 확인합니다. 두 문자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읽어지는지입니다. 읽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문자를 너무 적게 따게 되면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히 촘촘하게 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문자가 읽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글을 안 보고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 거죠. 암기를 해보시고, 그래서 암기를 테스트한 다음에 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외워질 때까지 다시 재암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89조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내용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기를 하시는데 막 쏟아붓죠. 막 쏟아붓다가 물이 얼만큼 찼나 이렇게 들여다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암기가 됐나 안 됐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말고 그냥 뒤는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암기를 해놔. 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암기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설정했으면은 그 범위는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내용을 암기해야 된다. 그럼 1 암기 끝났다. 테스트 해봤더니 암기가 됐다.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버립니다. 버려. 그리고 2번 쭉 하신 다음에 10번까지 꼭 완성을 하시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시는지 하셔야 되겠죠. 쉬시든지. 그래서 목표치는 확실히 정해놓고 그거를 꼭 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체크한다.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취약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기가 유난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양이 적지만 암기가 뭐 되게 어렵다. 뭐 양이 많아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해가 취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양이 많아서 암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이 아직 부족한 건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틀 부족. 그래서 이해가 취약한지 틀이 부족한지를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순차적으로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암기를 끝냈죠.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끝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범위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8분의 1범위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8분의 1 범위 때 자꾸 막 4분의 1 범위로 늘리고 막 2분의 1 범위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엄청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8분의 1 범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 8분의 1 범위 때 한 3회독도 할 수 있어요. 3회독도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위권에 올라가신 분들은 이 범위를 잘 따라와요. 8분의 1 범위, 난 2분의 1 범위로 해야겠어. 막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적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나에게 당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의사항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 설명회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